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회사의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상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이 여성은 일단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심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 매장으로 발령을 받자 돌연 과거의 행동을 문제를 삼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됐지만 무혐의 종결된 점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전송한 A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정통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비춰볼 때 A씨로서는 그 성희롱 피해를 밝혔을 때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은 설명을 하면서 무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1, 2심에 본 그런 관점과 대법원에 본 관점이 좀 다르죠. 아마 이제 A씨 입장에서, 이러한 그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A씨 입장에서 이런 성희롱 피해를 밝혔을 때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2차 피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가해자 중심의 문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비로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밝힘으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공공의 이익이 비방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1, 2심에서 명예훼손에 중점을 둔 판단보다 대법원 판단이 옳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모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명절 분위기는 좀 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스트레스는 없었습니까? 명절 스트레스. 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명절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우리 안 변호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3년 차인 저희 부부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궁합이 좋지 않다며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 겨우 결혼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미리 무속인에게 받아온 결혼 날짜를 내밀며 이날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 때문에 남편이 승진을 못한다며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용한 점쟁이가 그랬다면서요. 제가 직장은 계속 다니고 싶다고 버티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데 이 일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다툰 끝에 더 이상 어머니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제가 6개월 뒤 퇴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문제가 일단락되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해야 한다며 부부관계 일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편이 지방 발령 물망에 오르자 제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남편이 힘들어졌다며 1년에 10번이나 되는 제사를 저보고 챙기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각서대로 어머니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어머니 말을 무시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틈만 나면 점괘가 그렇다며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숨 막히고 어머니를 막지 않는 남편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이혼 사유냐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아들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참견을 하는 시어머니 같습니다. 요즘도 이런 시어머님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안면 변호사님. 무속인이나 특정 종교에 빠지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남편은 이게 무슨 이혼 사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면 변호사님 생각엔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어머님이 따르고 있는 무속인이나 점괘의 말대로 따르라는 게 지금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네. 근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종교는 강요할 수 없는 게 맞는 건데요. 다만 이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거나 상대방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 없다. 이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되긴 어렵고 종교에 빠져서 부부간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부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라는 사정 등이 있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판례가 인정했던 사례를 보면 그 가정경제를 살피지 않는 과도한 헌금이나 시주를 요구했던 경우 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까지 이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제 아이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그 행동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했던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혼 사유로 보면 몇 호에 해당할까요? 지금 민법 840조 제3호하고 6호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3호는 뭡니까?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네.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 뭐 한 차례, 뭐 두 차례 이제 욕설을 했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무조건 이게 부당한 대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판례가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그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차례 폭언이나 이제 약간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3호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1, 2회 정도 뭐 한두 번 정도는 아니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이어서 이거를 견디기 힘들다 정도는 되어야 된다. 네, 이런 그리고 말씀이군요. 정도가 굉장히 좀 이제 무겁거나 극심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이 사연에서의 시어머니의 간섭, 지나친 간섭. 이렇게 보면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힘든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하셨는지 정황은 나오진 않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사연만 봐도 퇴사를 강요한다던가 갑자기 10번이나 되는 제사를 너 혼자 이제 지내라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이게 평범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10번 보내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고 네. 그 아내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해서 어머니의 또 이제 강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어머니의 이런 부분을 또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지 않는 남편의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정서적인 학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고민해 보면 남편은 사실 사모사유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가 이미 개입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다가 야 우리 이혼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네. 거기서 남편이 다시는 아내에게 혼인생활에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아서 아내가 또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네. 남편은 아내의 신뢰를 이미 깨트렸고 지금까지도 이혼 사유가 되냐라고 말하는 거를 보면 아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아내한테는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남편에게는 6호 사유 적용이 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이혼 결심을 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재판상 이혼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예전에 법원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몰래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네. 이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전 여친을 거론하면서 비교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시어머니에 대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사실 남편도 잘못을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잘못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신다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그러니까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잘 맞추어 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또 이제 부모님이 개입해서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사이에 방관자인 남편과 관련한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네,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돈나의 Frozen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